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의 영끌, 요즘 이런 용어들이 유행인데요. 그 이면에는 정부가 계속 대출 문턱을 높여가고 있는 또 그런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동네들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안 해주고 있지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20%로 낮춰놓은 상태인데, 거기에다 직장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까지 계속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돈 필요한 일 있으신 분들은 또 불만과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 올해 각종 대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어려운 대출 문턱들 혹시 넘는 요령은 없는지 등등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한 번 더 떠나보겠습니다. 1월 31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한 번 더 날아갑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는데도 네. 가니까 재밌네요. 예. 그래도 저 또 지적 좀 받았어요. 이거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도. 근데 워낙 그런 질문들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냥 그 자동차 업계라든가 패션 업계는 그런 모델분들이 필요해서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거기 위치가 동서양이 묘하게 또 만나는 위치이기도 해서 예. 인종적으로는 혼혈들도 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기 드문 분들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인종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들었던 얘기인데 혼혈이 많은 어떤 국가들이 또 미남이나 미녀가 많다고 네. 또 하더라고요. 또 더했다 또 혼나겠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은 예. 우즈베키스탄 가서 네. 그 국민들한테 네. 저 여기 처음 왔는데 이 나라는 저 자랑할 만한 특산품이 뭡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우리나라는 이게 유명하지 하는 게 뭐예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게 유명하지라고 말하는 게 다 지하자원입니다. 산유국이고요. 그다음에 가스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비싸 보이는 지하자원 한두 개만 말씀해 보세요. 금, 있고요. 또요. 우라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게 많다. 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종류는 많은데 우리나라 지하자원은 네.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게 돈 되는 건 싹 없다고 하던데요. 고령토 뭐.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네. 이 나라가 아직까지는 주력이 전부 그런 지하자원, 1차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 우리나라 뭐 특산품 안 만들어도 되는. 아직은 그런데 이제 본인들도 열망은 굉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첫 번째 육성하려는 게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농작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후도 농작물이 잘 자라는 기후대가 딱 있어요. 여기도 4계절이 있거든요. 예. 이따 기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농작물이 어떠냐? 이게 이제 물가와도 관계가 큰데요. 농작물이 너무 쌉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중복되는 걸로 가격을 비교해 드리면 저도 그렇게 큰 수박들을 처음 봤는데 재래시장 가서 그 정도 수박이면 우리나라 수박통이 한 2개 덩어리만 한 것들이거든요. 저거 얼마예요? 그러면 뭐 대충 찍어보시죠. 얼마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박이 얼마죠? 우리나라 수박 그 정도 큰 거면 많이 흔할 때는 한 23,000원? 뭐 이 정도 부르면 괜찮네. 하나 사갈까 하는 가격일 텐데. 네, 쌉니다. 거기서는 얼마냐? 12,000원.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농산물의 품질은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외 나가서 충격을 받은 게 중국산 제품이라든가 저기 중앙아시아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가격은 싸지만 질은 떨어지겠지 생각하는데 과일 쪽은요. 네. 현지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좋은 걸 먹고 네. 그거보다 안 좋은 걸 수출을 해요.
안 좋은 거라도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 있죠. 대부분 이거는 가공에 쓰는 겁니다. 아, 예를 통조림. 들어서 예, 통조림에 넣거나 네. 그거 전에는 반건조해서 쓰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가 우즈베키스탄은 잘 재배는 안 하지만 딸기로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냥 먹죠. 네. 근데 딸기가 그거보다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B급은 네. 그 케이크 위에 데코를 얹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딸기 향 첨가하면 통조림이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잼 만들거나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자국 시장에서 다 소비가 돼 버려요. 그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의 뭐 리지앙이나 아니면 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서 과일 한번 먹어 봤을 때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 수입해다가 네. 한국에다 팔아도 네. 아니 1,000원인데 아무리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봤자 받자. 뭐 이거 10,000원 이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과일이라는 거가 특이하게 상하죠. 그렇죠.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이라는 건 전 세계 유통은 잘 안 되는 거 같구나.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이죠. 예. 날씨와 흙을 좀 수입해 오면 좋을 텐데 네. 날씨는 수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농산물 이렇게 싸니까 어떤 생각 가지기가 쉬우세요? 먹을 걱정은 안 하겠네. 네. 행복하겠네. 행복하다는 게 바로 물가 싸게 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물가는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비싼 게 있군요. 네. 바로 공산품이 엄청 비싸요. 수입해 와야 될 테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제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필품들을 전량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전량 수입하는데 이것도 또 들여와야 되니 네. 수수료 내면서 그 국경 다 통관. 통과하고 네, 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니네는 어차피 우리 말고 대안 없잖아. 자체적으로 못 만들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비싸게 부르겠죠. 예, 비싸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품은요, 사실 엄청 가격이 비싼 편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산업재가 있어야지만 구축이 가능한 우리 집, 네. 그러니까 임대료도 비싼 편입니다. 아, 땅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네, 땅은 얼렸어요. 건축비가 비싸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해요. 물가는 어때요? 어떤 건 엄청 싸고 어떤 건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중앙아시아는 잘 안 다뤘던 이유가 참 아직까지는 한국과 비즈니스 교류를 하기가 좀 주저되는 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 가치가 너무 급등락해요. 이 나라는 화폐 단위가 숨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이 화폐 단위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돈을 내가 다 숨으로 벌었는데 예. 환전하려고 봤더니 다 손실이 나버린다든가 돈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화폐 가치를 안정화시키지 못한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자, 그것 때문에 우즈베키스탄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하지 않고선 우리 미래를 엿볼 수 없다라고 해서 숨에 대한 가치 안정화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고액권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2019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만들었는데 이 고액권이 10만 숨 정도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자국 화폐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데 아직까지는 좀처럼 그런 것들이 달성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 이유는 외환 시장에서 자국 화폐는 흔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귀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 맞습니다. 가치를 안정시키려면 달러를 벌어와야지 자국 화폐를 자꾸 비싼 돈 고액권을 만들면 달러가 늘어나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런 방식을 써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예.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네. 예. 왜냐하면 증거가 있다는 건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예, 그분이 작고하셨어요. 네, 사망하시고 자연사로. 예. 그리고 그때 그분 밑에서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직급에 있는 분이 바로 또 대통령으로 지금 당선돼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기득권층이 계속 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자원을 채광하고 그래가지고 번 많은 외화들 네. 이것들이 일부에만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 것들이 예. 자꾸 이제 그 은닉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 시장에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불경기. 그렇죠. 그렇게 생겨서 또 자국 화폐가 자꾸 가치가 약해지고 왜냐하면 생필품 살려면 또 외환은 필요한데 네. 이상하게 달러는 자꾸 없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2017년, 2018년 요즘에 네. 물가 상승률이 14%, 13% 이랬어요. 특히 이제 수입품 물가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원래 통상적으로 많은 국가의 아. 중앙은행들이 뭐 물가 상승률 2%로 맞추는 게 통상적인 걸 예, 생각하셨을 예. 때 14%면 어마어마한 알겠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권력자들 부자들이 네, 번 돈을 뭔가로 보관하려고 하는데 네. 자기 나라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지니까 미국 달러로 자꾸 현금 찾아서 보관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우리나라 돈 고액권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마늘밭에다 넣어놓으세요. 달러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는 말이군요. 증거는 없습니다. 수사는 안 해봤으니까. 하여튼 그 많이 번 달러는 없어졌다. 네. 아, 그리고 채광권들을 또 외국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조 설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캘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달러나 이런 외화를 벌었어도 이런 다국적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아, 또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택시.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 꼭 드려야지 했는데 택시가 그냥 택시도 있어요. 그냥 네. 택시 그 뭐죠? 위에 택시라고 써 있는. 아, 있겠죠. 택시가 예. 다 있겠죠. 어느 있는데, 나라든. 예. 이런 표현이 다 정확할 것 같아요. 모든 차가 택시예요. 그러니까 워낙 땅은 크고 네. 대중교통은 잘 발달되지 않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거의 유일하게 지하철 노선이 두세 개 이상 있는 나라는 우즈베키스탄밖에 없어요. 네. 네. 지하철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수도인 데만 국한되는 거지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거는 뭐 셔틀버스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철저히 이제 택시나 뭘 이용해야 되는데 택시라고 뭐 빈번히 있겠습니까? 이 큰 땅에서. 네. 그러니 지나가는 차를 잡아요. 음흠. 그냥 개인 거를. 네. 누구의 승용차를.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격 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쓰라고 하면 쓰고. 네. 네. 그리고 아니 그게 문화가 됐어요. 히치하이킹을 누가 잡으면 저 사람한테 세워서 어디 가시는데요? 묻고 방향이 좀 같거나 다르면 얼마 더 주면 내가 데려다 줄게.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택시예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다 택시 기사고. 그렇죠. 그러고 가격 내고 해서 가면 되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택시를 기다릴 게 아니라 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야. 나름대로. 저 어디 가려고 하니까 좀 서봐 주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차가 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죠. 어디 가시는데. 대신 이제 여기 영어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러시아어를 하거나 우즈베거를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두 개가 공용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내고 하면 되는데 또 여기서 질문. 택시 가격 얼마일 것 같으세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산유국입니다. 기름값 싸고. 네. 아니야, 직업이 아니라도 나 말고 태워줄 사람 없을 것 같으면 나 같으면 비싸게 부를 텐데. 고민이겠네요. 비싸게 고민이긴 부르면 하죠. 네. 이 차를 그냥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려 아니면 다음 차가 올까 안 올까. 그래도 같은 국민인데 좀 싸게 해주지 서로. 쌀 것 같은데요. 예, 엄청 쌉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 서울에서 대전 정도 택시 타고 한번 가자. 와. 예. 거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예. 나라는 예,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건 다 장거리일 테니까. 예. 대전까지 가자. 그러면 우리 실제 대전까지 저 가본 적 있었거든요. 정말 급해가지고. 택시로. 네, 택시로. 그때 20만 원 좀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예. 뭐 톨비 하고 했더니 20만 원 좀 넘었나? 그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냐? 10,000원? 수박보다 더 싸네. 수박보다 싸요. 맞아요. 가는 길이니까 하지 기름값 안 나올 돈인데 네. 기름값은 나올 것 같고 싸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야. 이 택시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택시 차량이 이걸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결례될까 봐. 네. 가솔린 차세요? 가스 차량이세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네. 산유국이자 가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유소에 있는 게 자기네 그 기름하고 자기네 가스잖아요. 정의도 하나 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솔린 넣는 거랑 우리로 따지면 LPG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가스 예, 넣는 예. 그 주유소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외로 가스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차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타는 사람이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가스 차량이 가끔 터져요. 뻥. 그게 신문 보도에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아 그러면 이거는 택시 타실 분이 조심할 게 아니라 차를 살 때부터 차 주인이 조심해야 될 본인도 다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가스 차량을 굉장히 많이 타세요. 그래서 본인이 운전할 때. 저도 그때 이제 현지에 도와주셨던 그 주재원 분께서 예.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안전의식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금은 뭘 물어본 거예요? 딱 했더니 가스 차인지 물어봤어요. 그건 왜요? 더 돈이 비싸요? 그랬더니 아니요. 가끔 터져요. 터지면 이게 진짜 빵 폭발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에이, 그건 그냥 그분이 워낙 꼼꼼한 분이어서. 아니 진짜 신문에 정말 자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인터넷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네. 이 신문 기사를 저기 찾다가 이제 로드가 많이 걸리거든요. 한 2개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네. 한 달 정도인데도 2건인가가 있었었어요. 그럼 큰 거죠. 네. 그런데 자, 왜 그러면 이 나라의 그 가스 차량은 약간 불안전할까? 네. 자, 기름도 싸다면 그럼 가스차 타지 말지. 기름 그것도 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나라의 그 가스 차량이 조금 불안전한 이유는 이 나라는 자동차가 유일한 제조 사업으로 직접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예, 자체 나라의 자동차 우리로 따라주면 현대차 같이 오. 자체 브랜드 자동차 회사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만든 거를 이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사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현대차 여기는 얼마나 있을까, 우리 기아차 네, 얼마나 예. 있을까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예. 그럼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괜한 뭐 아주 사소한 애국심이지만 그래서 이집트나 러시아의 일부 지역 가면 진짜 거리가 완전히 현대차로 다 뒤덮여 있거든요. 네. 그럼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냥 자 그런데 여기는 정말 처음 보는 차들인데 외관이 우리나라 차와 비슷한 차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옛날 우리는 이제 이게 인수돼서 GM 대우라고 불렀죠. 네. GM사의 우즈벡 공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우즈벡 공장을 우즈벡이 GM으로부터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UG 그래서 네, 우즈벡의 줄임말 예. 유지 오토라고 해서 전 GM 우즈베키스탄의 공장 완성차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한 그걸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디자인도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스파크 기억나시죠? 네. 뭐 작은 그다음에 차. 네, 예. 리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브랜드만 살짝 다르고 그게 막 다녀서 저거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다? 약간 제조 숙련은 좀 미약해서 좀 뭔가 이렇게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한때는 또 우리 자동차가 국산화될 때 처음에는 우리 거 전부 다 외국 부품 사다가 조립만 했는데 네. 이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국산화되면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점점 더 차 품질이 떨어졌었던 예, 맞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죠. 맞아요.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러시아 브랜드인 라다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것도 우즈벡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동차 만들거든요. 예. 자동차를 수출하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 차 막 돌아다니면.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생각났다. 우즈벡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교역을 어떻게 하나요 했었을 때 예. 우즈벡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물건이 자동차 부품이 1위입니다. 그 멀리서 왜요? 이것도 이 스토리가 방금 그 GM 대우 때문인데요. 네. GM이 거기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제후자동차 하청업체들이 거기다 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부품 공장을.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만든 그 부품을 다시 한국 GM에다가 보내는 거죠. 기왕 거기 공장 있으니 그냥 그렇죠, 거기서 만드세요. 그렇죠. 사오게. 예. 그래서 그 당시 하청업체들이 같이 우즈벡에 진출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든 자동차 부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그래서 품목상은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게 자동차 부품. 우리나라에서 그 브랜드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면 예. 야 매번 사오지 말고 여기에 부품 공장 하나 세우자 했을 텐데 그렇겠네. 그러기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니 네. 그냥 사옵시다 하던 게 계속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라 날씨는 좋죠? 예, 날씨 정말 좋습니다. 농사 잘 된다는 얘기 들어서 날씨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일조량 정말 좋고요. 음. 근데 날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날씨가 되게 저는 정말 이색적이었어요. 4계절이 다 있는데요. 네. 겨울에 이제 습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에가 건기입니다. 그래서 음. 여름에는 좀 이렇게 그런데 특이한 게 여름이 일반적으로 건기인데 비가 오긴 와요. 여름에도 예. 오는데 이 비가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즈벡밖에 못 보는 독특한 비가 있어요. 비가 뭐 독특해 봐야 비. 네. 이진우 기자님 모시고 언제 한번 다 가야 돼. 내 말을 잘 안 믿으셔. 맞춰볼까요? 뭐 노란색 비가 내려요? 아닙니다. 이게 기후학자들한테 제가 용어를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걸 저 지금 까먹었는데 비가 증발비예요. 내리다가 증발을 해버려요. 에이, 진짜 가본다요 정말. 진짜라니까요. 이게 빗방울이 내리다가 예. 워낙 햇살이 좋고 해가 쨍쨍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리다 증발을 해버리는 아주 독특한 비가 있어요. 비는 오는데 땅에는 안 떨어진다고요? 그 땅에 떨어질 듯 말 듯 다 이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걸 직접 보지 않고서 못 믿는 건데 진짜. 그 빗방울이 굵지가 않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쉽죠. 엄청 덥겠어요. 음. 더운 건 맞는데 네. 덥다고 인식은 잘 못할 수 있어요. 비가 무슨 스프레이 비처럼 내린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더우려면 덥다라는 느낌은 습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습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후덥지근하다는 동남아 그런 날씨가 아니라 예. 햇볕만 나가지 않으면 꽤 괜찮아요. 우리 마치 가을 날씨처럼.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하고는 그 자동차 부품 말고는 어떤 교류를 좀 해요? 한국인은 좋아해요 가면? 한국인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즈베키스탄처럼 한국인을 좋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 그냥 외국인한테 예의 바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제가 무슨 대단한 스타도 아니고 그냥 사람 일반인인데 네. 사진 찍어도 돼요. 애들은 이렇게 다가오고. 오. 그다음에 거기 나름대로 장사깨나 하는 분들, 예. 사업깨나 하는 분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따로 식사를 해자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예. 혹시 너 우리나라 높으신 누구 내가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같이 볼래? 뭐 이런 제안을 막 해주세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네, 그게 이제 한국인에 대한 진짜 나름대로 뭐 이게 너무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선망 의식 같은 게 진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80년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예.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건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단전되고 단수되고 이런 것들이. 예. 그럼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딱 제품 딱 보여주면서 이거 값싼 중국산 아니다. 이거 러시아산 아니다. 볼래?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러면 오마이 가시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아주 잘 알고. 그다음에 되게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국가, 뭐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제품,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런 신뢰가 기반이 돼야 일단 형성될 수가 있는데 예. 여러 물류라든가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약 조건은 있지만 언젠가 저는 우즈벡하고 할 거 많고 네. 그리고 유목민들이 대부분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습득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단 한번 교역이 일정 수준 이상 물꼬가 터지면 우리가 우즈벡 언어를 배우거나 러시아를 할 필요가 없이 이분들이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실 거예요. 예. 가보고 싶은데요. 나 비 한번 보러 갑시다 진짜. 네, 진짜 내가 보여줘야지 진짜.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출을 받을 일이 없다면 참 순탄하고 괜찮은 인생일 수도 있겠는데 꼭 필요한 대출은 반드시 또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또 요즘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능하면 대출을 규제하고 옥죄는 쪽이라서 이렇게 현장에서의 수요와 대출의 공급이 가끔씩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시기인데 도움을 해주실 분 한 분을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레오 대출 김은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진입니다. 김 대표님은 대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규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공부가 필요 없던 시기도 있었죠. 예전에는 너무 편안하게 대출을 음. 다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70% 그거 이외에는 달리 물어볼 뭐 그것도 없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에 따라서 네. 물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죠. 또 뭐 가족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든 맞아요. 1주택자가 대출을 받든 은행에서 묻지도 않았고 어떤 집을 받든 뭐 A 동네에 있던 집을 대출을 받든 뭐 관계없이 그냥 그 집값이 대충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은행 가면 좀 더 해주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집 사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출 받으려는 분들도 많아져서 대출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하면 참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맞게 다 공부를 하시고 본인의 작은 계획을 세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대출이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빨리 대출을 하지 않으면 나는 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약간의 지금은 되지만 네, 그렇죠. 불안 심리가 좀 많아서 네. 그래서 빨리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겠어요.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계속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저런 규제도 생겼는데 올해 분위기도 잘 안 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에는 원래 이제 계절적으로 예. 은행에서도 이제 자금 총량 규제 때문에 음.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 이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예, 안 해요? 안 하고 싶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감면금리거든요. 감면 금리.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를 낮춰줘야 고객님들이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면금리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감면금리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네. 영업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대출을 늘릴 생각이 전혀 없다. 굳이 네. 오시는 분들은 드리기는 그렇죠. 하겠으나 싸게는 못 드리고 마음에 안 네. 드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계약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높은 금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좀 분위기는 그렇군요. 네, 분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모두 어려워하시는 게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네.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신용대출, 전세대출, 담보대출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정서가 너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약정서라 하면 이 대출을 해주시기만 하면 저는 이런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뭐 대부분 이제 약정서의 끝에 있는 말은 집을 더 이상 사지 않겠습니다. 네, 이 대출은 그게- 집 사는 용도의 대출은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집을 사면 회수를 해도 되겠습니다. 뭐 아, 그런 그런 약정서. 약정을. 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이렇게 어려워하시죠. 그래요. 네. 지금 규제가 15억 원을 넘는 집들은 대출을 아예 안 해주죠. 예를 들면 15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하면 대출은 0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매매잔금에서는 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꼭 아파트 아니라도 모든 집들이 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투기 과열 지구에 예.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투기과열지구라도 주택이나 빌라가 비싼 거는 괜찮고. 네. 아파트만 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15억 초과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매매를 16억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 당시 KB 시세, 내가 대출할 시점에 KB 시세가 15억이 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산 가격과 무관하게? 네. 근데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14억에 샀어요. 어머나. 그런데 KB 시세가 15억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대출이 안 안 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예전에는 KB 시세가 더 많이 높았어요. 한국 감정원 시세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감정원 시세를 살펴볼 필요가 없었는데 예. 요즘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KB 시세가 14억 7천인데 뭐 한국 감정원 시세는 15억 3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높은 걸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합니까? 둘 중에 높은 게 하나라도 15억이 넘으면 대출 불가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정말 신중하게 두 개의 시세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특히 1층인 경우에도 네. 보통 1층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KB 시세의 하한가를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10억 초과 아파트의 기준은 일반가를 봐요. 아, 7, 8층 가격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 싸게 산 건데도 안 해준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억 초과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그런 문제가 다 있네요.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15억 아파트는 뭐 영원히 대출을 못 받느냐?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매매 잔금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생활 안정자금이라는 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게 내 집이 되고 난 후에는 3개월 후부터. 예. 근데 그게 1년에 1억이기 때문에 예. 1년에 1억씩 계속 모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방법은 그럼 15억이 어떤 식으로든 넘어서 집은 네. 사야겠으면 한 5, 6억 정도는 대출을 받고 싶은데 아예 못 받았으면 일단 누구 친구한테 빌리든 어떻게든 빌려서 집을 사고 5년이나 6년에 걸쳐서 매년 1억 원씩 대출을 받아 쓴다. 네, 뭐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뭐 남의 돈을 빌리는 게 쉽지는 쉽지 않죠. 않잖아요. 이자도 그래서 비쌀 것이고. 네, 그래서 내 돈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인지하시고 15억 초과 아파트를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5억 초과 아파트가. 네, 강남 소초는 뭐 거의 7, 80% 이상이고, 네, 마포, 뭐 이제 노원구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14억 정도만 하더라도 대출이 꽤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40 플러스 이제 20이라는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있어요. 그러니까 9억 네. 이하에는 40억, 40% 다 해주고. 네, 9억까지는 이제 3억 6천으로 음. 이제 그 아래부터는 계속 40%로 하시면 되는데 예. 이제 9억에서 15억 사이는 20%만 가능하니까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3억짜리 아파트라면 9억 이하로는 40%를 해주고 네. 9억과 13억의 차이인 4억에 대해서는 20%만 20%. 해주고. 네, 그런데 그게 15억을 넘어가는 넘어가면 순간 와르르 영원. 아무것도 안 해주는. 네. 그 15억까지라도 예. 그냥 그 규정에 맞게 해주면,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매매가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15억 1천만 원이면 15억까지는 그거 까지만. 해주고 네. 넘어가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뭐 KB 시세니 뭐니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도 그쵸. 뭐 어디서 어떻게 네. 급하게라도 좀 빌려야 되겠구나 하겠는데 아예 와르르 무너져서 안 네, 되면 그러니까 이동이 문제가 좀 조금 있겠군요. 많이 어렵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15억 아파트가 전세 퇴거 자금은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 퇴거 자금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세 퇴거 자금은 뭐냐면 저희가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또 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을 예전에 전세를 끼고 사두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지금 당장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기 음.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집을 샀을 때는 14억이었는데 네. 지금 집값이 15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안 해주느냐라고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20억이어도 30억이어도 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까지 되는 거냐면 2019년 19년. 네, 12월 17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때까지만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15억이 넘어도 전세 퇴거 자금이 가능하세요. 그럼 그 이후에 집산 분들은 저 세입자 이제 빼줘야 돼요. 똑같이 대출 해주세요 하면 그분들은 안 해줘요? 1억까지만 가능하세요. 아, 내 집이고 내가 세입자 네, 받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12월 17일 이후에 그- 2019년 됐어요. 이후에 사신 분들은 그날은 정부가 경고를 강력히 한 날인가 보군요. 그때가 이제 그 규제가 발표된 날인데 아, 그 15억 초과는 이제 대출 금지가 그날 발표가 된 거예요. 전세 자금, 전세 퇴거 자금도 자금도 안 된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의외로 대출이 되기도 하고 의외로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모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쪽으로 눈을 돌려서 대출을 또 받고 집 장만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별도 대출과 관련한 변수는 없습니까? 오피스텔은 지금 은행 대출에서는 주택에서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대출과 세금을 똑같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약간 은행 대출에선 상가 개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예. 가계 일반자금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 모든 규제에서 제외가 되는 대출 규제에서는 네, 상품이세요. 그러나 집 숫자에는 들어가니까 오피스텔이 두 채면 2주택자이긴 합니까? 그런 겁니까? 대출에서는 2주택자가 아니세요. 그냥 그러니까 세금에서는 네, 2주택자가 그렇죠. 되고 네, 뭐 주거용이시면 뭐 그렇게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그 대출에서는 완전하게 그냥 주택이 아닌 걸로 그러면 몇 퍼센트쯤 해줍니까? 그 예전하고 똑같죠. 70%. 아, 그러면 5억짜리 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네. 방 여러 개 있는 거 사면 3억 네. 5천만 원은 지금도 해준다. 57이 35 대략 3억 5천 정도 되는데 예. 오피스텔도 KB 시세가 있는 오피스텔이 있고 없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한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LTV는 거의 70% 정도 예상하시면 되세요. 내 집 장만을 얼른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유일한 여기밖에 선택이 없겠군요. 뭐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서울의 투기 지역의 오피스텔도 지금까지는 대출은 네. 풀려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목동에 있는 그 비싼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아파트로 알고 있는 주상복합. 네네. 네, 거기 오피스텔인 경우는 음. 지금 시세가 굉장히 비싸요. 15억이 넘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대출이 70% 가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요. 여기저기 오피스텔인데 실제로는 거주용으로 아파트처럼 거래되기도 하고 인식되는 네. 것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격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도 있는데 이게 선착순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 이것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고민이라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적격 대출은요. 예. 그 이제 어떤 대출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 적격 대출이라고 처음 들었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이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사 상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금리 면에서 조금 혜택이 있으세요. 이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라는 되게 좋은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격대출하고 보금자리론은 거의 이제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금자리론은 굉장히 소득 기준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7천만 원, 부부 합산 7천만 원이 넘으면 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없고요. 네. 집값도 6억이 넘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보금자리론인데 적격대출은 약간은 조금 이제 한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집값이 9억 이하인 집까지 가능하시고요. 근데 금리가 보금자리론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고 소득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뭐 무주택자나 뭐 갈아타시려는 1주택자분들, 실수요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예. 그러면 이게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월 4월 뭐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금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이제 그 그런 해에는, 상품이다. 네. 내 집 마련 올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그럼 서둘러야 된다는 뜻이군요. 9억 이하짜리 집 살 때는 네. 제일 좋은 조건일 테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은행들이 3월이 지나면 네. 영업을 이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은행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뭐 물론 이제 부수거래 조건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원하는 특약 조건을 맞춰준다면 예. 적격 대출보다 작년에 더 낮게 실행한 은행도 있기 때문에 너무 네. 이렇게 막 조급한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싸긴 싼데 적격 대출이 지금 현재는 가장 싼 상품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2월 달 금리가 발표됐는데 2.55%고요. 네.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상품이세요. 그런데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영업 시작하면 그 정도 금리는 나오기도 한다. 네.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더라도 기존 대출, 신용대출이 좀 있거나 하면 이거저거 다 합쳐서 이제 까다롭게 관리를 하더군요. DSR이라고 합니까? 네, DSR이 이제 그 대출에서의 이제 예. 소득 지표가 요즘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용대출이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집을 샀으면 예. 3억 6천이 대출이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저 신용대출 1억 있으니까 1억 빼고 2억 6천만 해주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이제 예.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의 LTV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뭐 40%를 다 받으시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제한 사항은 뭐냐면 DSR이나
DTI를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출을 할 때는 일단 LTV, 집값을 몇 얼마까지 퍼센트? 대출을 해줄 것이냐, 또 하나 DTI, 본인의 소득을 통과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내가 신용대출 1억을 받아도 DTI나 DSR을 통과한다. 이러시면 뭐 3억 6천 대출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관계는 없으세요. 없고. 네, 특별한 제한도 없거든요. 근데 단지 최근에 나온 신용대출 규제가 작년 11월 30일 날 규제 발표가 있었어요. 예. 예, 그 규제는 뭐냐면 1억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억 초과죠. 11월 30일 이후에 기존에 뭐 6천만 원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11월 30일 이후에 5천만 원을 더 받았다. 네. 그럼 1억 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규제 지역에 집을 매수를 하시면 신용대출이 회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고 집을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1억까지만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그런 크게, 차이는 있군요. 네, 맞아요. 다만 소득이 높지 않은 분은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도 있고 하면 그걸 계산해서 월 소득의 몇 % 이상이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깎이기도 하는군요. 네, DTI나 DSR이 너무 타이트한 분들은 통과가 안 돼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40%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DTI 계산을 했더니 45%가 나왔으면 5%만큼 대출 금액을 이제 깎아야 되는 거죠. 네. 샐러리맨은 정확하게 소득이 얼마인지 알지만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득이 불규칙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소득 입증을 어떻게 해서 이 심사를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충분히 소득이 증빙이 가능하세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든지 음.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소득 증빙을 대체 소득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소득이 없다고 해서 전혀 대출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시고요. 저희가 대체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게 신용카드 사용액. 네, 그래서 본인이 신용카드를 얼마 정도 쓰셨느냐, 네. 대략 한 2,500, 2,600 연간 사용을 하시면 얼추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자로 인정이 되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환산을 해서 네, 대체소득으로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세대주. 예, 그런 분들도 환산을 하셔가지고 예, 그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얼마 냈다는 건 소득이 네. 얼마로 신고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 있거나. 있다는 뜻이니까. 네, 그러면 건보료로 환산한 소득과 신용카드 쓴 걸로 환산한 소득 중에 높은 걸로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없는 분들은 네, 충분히 유리한 걸로? 네, 유리한 거 쓰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난 집 사는 건 일단 좀 기다리기로 했고 돈도 없고 일단 전세가 문제다. 전세 올라가는 거. 네.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혹시 새로운 규제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 일단 규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전세자금 대출이 처음에는 다주택자도 가능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만 해줬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주택자는 제한이 없지만 1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좀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에 서울보증이라는 이제 그 보증회사. 전세, 예. 보증회사를 이용을 하시면 최대 3억까지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이용을 하시면 1주택자는 2억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건 세 주고 네. 나도 전세 가려고 할 네. 때의 전세자금 대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만 나온다. 네. 그리고 예. 주택 가격도 9억이 넘는 분들은 1주택자지만 9억이 넘으면 전세 대출이 또 되지 않거든요. 전세 대출에서 또 받고 나서의 또 위반 사항이 조금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이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받는 예. 동안에 예. 그런 경우에 9억 넘는 집을 사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9억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이 회수가 돼요. 그 순간 네. 나는 집을 샀지만 나는 이 전세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네. 회수다. 네. 9억을 초과하면 그렇게 되고요. 회수라고 하면 줄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면 어떻게 회수를 해가죠?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맡겨 있고 네. 나는 세입자로 여전히 살고 있고
그 임대인한테 예. 달라고 하겠죠. 은행에서 네, 임대인한테 이제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출의 종류가 많긴 하지만 임대인이 보통 동의를 하고 예.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한 거니까 예. 기한 후 이익 상실이 돼버리면 임대인이 그거를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해요. 임대인은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갑자기 나보고 돈을 달라고 하고 세입자는 안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아이고.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는 데는 규제나 이런 게 없어요? 얼마까지 됩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예. 보증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 보증은 최대 5억까지, 그다음에 안심전세인 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억까지 가능하세요. 그 전세금이 그럴 경우엔 5억 원까지는 빌려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8억이다. 예. 그러면 그거에 88, 64, 6억 4천이 가능하겠지만 최대가 5억이니까. 아, 전세금의 5억까지. 80%라고 하는 규정은 또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는 아예 없었던 최근에 나온 네. 다양한 규제들이라 오랫동안 대출에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아니 이런 게 언제 생겼어 싶으실 텐데 어쨌든 생겼습니다. 알아둬야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요일에 함께하신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2월이네요. 1월의 마지막 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우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